철학이란 무엇인가 물으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고 묻는 그것이 바로 철학이야. 이렇게 개똥 같은 소리를 하죠. 덩신 같은 소리인데 오늘 아침에 어디를 보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철학사라는 것은 질문을 한 사람들의 질문을 모아놓은 것이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아직 이 인류는 철학을 하면서도 철학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철학이라는 것은 뭐 특정한 과목이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걸 철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게 철학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학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답을 모르는 문제만 남은 거야. 수학 뭐 이런 것은 답을 아니까 딱 떨어져 나가고 잘 모르겠는 것만 남아서 그게 철학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철학의 실패지. 그게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의 실패야. 문제를 던지는 게 철학이 아니고 문제와 답의 관계를 찾는 게 철학이에요. 이게 문제, 이게 답이라면 사이의 관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퇴계사상이고 극단주의고 대가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머리와 꼬리가 있다면 머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고 꼬리도 아니고 머리와 꼬리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진보고 이게 보수라면 진보가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초딩이고 진보와 보수의 관계를 아는 것이 진짜 진보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수를 하면 안 되고 진보를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린애들이고 진보와 보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진보가 앞에 가는 게 맞냐 보수가 앞에 가는 게 맞냐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진보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근본은 의사결정하기다. 지금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아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을 성공해야 돼요. 수학이라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못 풀면 그건 수학의 실패야. 마찬가지로 철학은 의사결정에 성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3 더하기 4는 얼마일까?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3 더하기 4는 7이다 하는 게 수학이지 3 더하기 4는 얼마지? 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건 머저리 질문이고 철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서 의사결정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으면 그걸 운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하지 못한다. 환자가 있는데 병을 고치지 못한다.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을까? 그게 의학이야. 아니에요. 병을 고쳐야 의학입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의학이지 환자가 왜 병에 걸렸지? 이건 의학이 아닌 거예요. 멍청한 소리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성공하려면 이 많은 결정을 연동시켜야 되고 하나의 결정이 다른 결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성수효과, 연쇄효과, 후방효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건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큰 결정에 작은 결정을 연동시켜야 되고 시간적 순서로 앞서는 결정에 나중 오는 결정을 연동시켜야 되는데 이게 바둑으로 말하면 수순이라는 거죠. 바둑을 정석대로 두지 않아도 되지만 정석을 알고 정석에서 벗어나는 것과 정석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로 보면 정석대로 두지 않아도 정석을 알고 두어야 된다. 철학도 마찬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냥 일단 답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해야지. 일단 구조론에서는 찍어주는 정답이 아니라 확률적인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옳다는 것은 이쪽에 가는 게 유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죠. 일단 지금 공격을 해야 되나 방어를 해야 되냐. 구조론에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답을 따면 반드시 그게 맞냐?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는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상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조론이 제공한 답은 절대적인 답이고 현장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답을 알고 다시 상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진짜 답은 다 절대적이지만 그걸 실제 적용할 때는 상대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고지식하게 절대적인 답을 적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그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은
앞결정이 뒷결정을 제한하는 성질 때문에. 바로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결국 권력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발견이 발명에 앞서는 거예요. 발견자에게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그냥 발견자에게 권력이 있는 거예요. 발견자가 나 싫어하고 발견을 안 해버리면 이제 발명도 안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퀴리 부인이 라디움이라는 원소를 발견을 하지 않았다면 엑스레이 같은 건 안 생기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발명이고 라디움은 발견인데 발견이 발명보다 앞선다.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 발명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발명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발견하면 그냥 상만 하나 받고 돈이 안 돼. 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발견한테 권력이 있어요. 실제로는 뭐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돈을 벌죠. 일본도 백신도 실제로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걸, 그걸 공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돈은 생산자가 벌고 발견한 사람은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서 그 LED를 발견한 사람한테 회사에서 1만 엔, 우리 돈으로 10만 원을 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몇십억씩 받아갔는데 회사에서 회사가 발명한 거지 너희들이 발명한 게 아니냐고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송 걸어서 몇십억씩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발명이고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소비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질, 입자, 힘, 운동량으로 질에 가까울수록 권력이 있다. 소재, 기능, 성능, 효능, 양식 이렇게 순서대로 권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기승전결 순서대로 권력이 있다. 이 권력을 따라가는 게 구조론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냥 의사결정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철학이지 에라 모르겠다 하거나 도피하거나 실패하거나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확률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 해결을 실패했다고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쪽 길과 이쪽 길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서 실패했다 그러면 이쪽 길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실패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 입자, 힘, 운동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 이기는 거죠. 이기면 어떻게 되냐? 다음 게임에 초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는 정답이 있고 정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럼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성과가 뭐냐?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뭐냐? 그럼 다음 게임에 초대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아니야 그게 행복이야, 쾌락이야, 성공이야, 출세야 이런 건데 이거는 하나님 인간을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똥개를 훈련시킬 때 간식을 줘요. 던져놓고 물어보면 간식을 딱 주는 거죠. 근데 왜 간식을 주느냐면 개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간식을 주지 않으면 훈련을 안 하려고 해. 근데 천재의 개는 달라요. 천재의 개는 간식을 안 줘도 해. 왜냐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거든. 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간식이 아니고 집단과 이렇게 단단하게 결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단 안에서 자기도 역할이 있는 거야. 뭔가 해야 돼. 근데 머리 나쁜 개는 공을 던져놓고 물고 오라는 거, 저거 왜 물고 오지? 우리 주인이 혹시 바본가? 그러니까 간식을 줘야 물고 오는 거예요. 간식을 안 주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천재 개들은 간식을 안 줘도 스스로 물고 옵니다. 개가 산책을 나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주변을 정찰을 했으니까 이제 안심되잖아요. 자기도 뭔가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개는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만족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 안 먹겠죠. 그럼 굶어 죽겠죠. 그래서 진짜로 말하자면 우리는 쾌감 때문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섹스를 하는 것도 쾌감 때문에 섹스를 하는 게 아니고 섹스를 안 하면 인류가 멸종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시인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원시인들은 내가 섹스를 안 하면 인류가 멸종한다고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쾌락이라는 보상을 주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착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학을 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뭐 성과를 얻고 돈을 벌고 뭔가 이렇게 챙기는 게 아니고 철학을 하는 이유는 다음 게임에 초대되는 거예요. 다음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그게 뭐냐? 그게 의미라는 거죠.
철학은 결국 의미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철학은 의사결정학이라고 했는데 의사결정을 해서 뭐하냐? 의미를 획득한다. 의미가 뭐냐? 다음 게임으로 연결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게임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진보와 보수가 갈리는데 진보 애들은 이 게임이 안 끝났는데 다음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게임 막 하다가 아직 못 이겼어. 근데 다음 게임 하자 하고 우르르 가버린 거야. 보수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게임에 관심이 없어. 무조건 이 게임을 이겨야 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번 게임을 이겨도 다음 게임에 지면 전술에 이기고 전략이 지는 거예요. 전투는 이기고 전쟁이 져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항우가 전투를 이겼는데 전쟁에는 졌죠. 유방은 전투는 다 졌는데 전쟁에 이겼어요. 마찬가지로 다음 게임을 유방은 갖고 있었는데 항우는 갖고 있지 않았어. 그럼 그 다음 게임이 뭐냐? 유방은 9년제라는 아이디어가 다음 게임이고 항우는 그게 없었어요. 봉건제를 하다가 자기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지? 나 패왕이야. 나 패왕 됐어. 아, 패왕 좋아. 뭐 하지? 아, 집에 가야 되겠다. 금이환양. 집에 가버렸어요. 다음 게임이 없는 거야. 끝이야. 얼마나 바보 같으냐고. 멍청한 거죠. 다음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방의 9년제였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걸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쪽이 보수고, 아직 게임 끝나지 않는데 이기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겼다 하고 만세 부르고 다음 게임 가자 하고 막 다음에는 기본소득이야. 다음 게임은 기본소득이야. 가자 하고 막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건데 너무 성급하게 다음 게임으로 넘어간 게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을 못 잡은 게 그거예요. 저는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고, 이렇게 된다고 뻔히 난 미리 몇 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내 말 안 듣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만 하면 부동산 값은 이제 잡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고 이겨야 이기는데 아직 덜 이겼는데 이겼어 하고 만세부르고 우리가 집권하면 그거 이미 이제 부동산은 끝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명박근혜가 아니라고. 이명박근혜는 부동산 업자하고 한 편이잖아. 우리는 반대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겼으면 이미 끝났어. 됐어. 끝 하고 이제 룰루랄라 하고 노래 부르고 막 휘파람 부르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버렸죠. 적들이 숨어 있다가 역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확실하게 이긴 게 아니고 아직 덜 이겼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이긴 거예요. 아직 덜 이겼는데 너무 일찍 만세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도 당선됐으니까 노빠 여러분은 뭐 하겠습니까? 하니까 감시 그런 거야. 그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1.19 한겨울에 일주기에 말했지만 우리가 아직 이긴 게 아니다.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1년 안에 죽어 나올 수도 있다. 실질 권력은 여전히 조중동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검찰 권력은 아직도 조중동이 갖고 있다. 우리가 완전히 권력을 잡기 전에는 이긴 게 아니다.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 일깨워준 거예요. 근데 선거만 이기면 돼. 대선 이겼으니 끝났어. 이제 이겼어. 만세! 그러고 막 놀러 가버리고. 아직 덜 이겼어요. 그래서 다음 게임을 또 이기려는 게 진보고, 다음 게임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보수고, 너무 일찍, 아직 이 게임을 덜 이겼는데, 다음 게임으로 우르르 가서 이제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한다면서 떠드는 게 진보 안에서 좀 급진 세력이죠. 그래서 여기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무작정 이제 뛰쳐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열 사람이 입장해 주시네요. 오늘은 제가 혹시 네오와이저라고 혜성이 강화돼서 볼 수 있는가 해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오후에 서울은 좀 흐리고 강화도는 맑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려고 했는데 다시 일기예보를 보니까 강화도는 지금 흐리다. 그래서 괜히 오늘 5시에 한다고 시간을 앞당겼다고 생각했는데 내일부터는 7시에 하겠습니다. 조금 배경이 어두워져야 화면이 잘 나온다. 근데 오늘 카메라를 조금 바꿨더니 화질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려봐야 알겠죠. 네. 다음 곡지는 예수도 소수자였다. 이 굉장히 위험한 제목인데 이렇게 제목을 뽑다니 대단한 신문기자 아저씨 아니야.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센터 성명, 차별금지법 지지, 예수도 소수자였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가 게이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 그 허영만 화백이 징기스칸 만화를 그렸더니 징기스칸 아버지 이름이 예수게이인데 예수가 게이라고 해서 막 허영만 화백을 공격하고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도 당시로는 장가도 못 간 소수자였죠. 예수가 장가를 못 간 걸 보니까 루저였다는 설도 있고 예수가 흑인이라는 설도 있고 예수 얼굴을 복원해 봤더니 짙은 갈색이었다는 설이 있고 예수는 전형적인 농부의 얼굴이었다는 설도 있고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안 믿어요. 예수가 키가 작고 까무잡잡한 농부였다. 과연 그럴까?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 성당 벽화에 나온 그림도 반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반씩 타협하자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하필 차별에 열심히냐 이거죠. 네. 성소수자라고 하니까 댓글에는 성소수자냐는 거면 항의하는 분위기. 그걸 노린 뉴스원 기레기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제목을 뽑은 거죠. 제목 장사를 한 거야. 그거 노리고 간 거야. 어쨌든,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하필이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반기독교적으로 변했냐. 기독교는 약자를 돕는 종교인데 왜 우리나라 기독교는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억압하고 있냐. 왜 기독교가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의 적들의 편에 붙었냐. 간단해요. 먹히니까 그런 거, 먹히니까. 미국에서는 안 먹혀요. 미국에서 동성애자를 공격하니까 동성애자들이 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버렸어. 그리고 뉴욕이나 LA는 성소수자가 많은데 중앙에 기독교 보수 개신교도들이 설치는 동네는 그 성소수자들이 없는 동네는 다 낙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야 잘 살게 되고 성소수자를 추방하면 거지가 되는구나 하고 눈치를 까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이제 동성애 게이 프레이드도 하고 이 동성애에서 관대해진 것은 동성애를 억압하니까 자기만 손해다 하고 눈치를 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먹혀요. 우리나라는 바닥이 좁기 때문에 억압하면 억압받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 제주도라 치자. 제주도 안에 동성애자가 몇 명 있다. 그럼 사방에서 공격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야. 물론 지금은 육지로 가버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못 가죠. 그래서 네가 도망가봤자 어디로 도망가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모든 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나 모든 나쁜 사람들은 약자를 공격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니들이 도망가봤자 어디까지 도망가겠어. 이게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기독교도들의 판단에는 뭐 성경이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다 개소리고 딱 하나 니들이 도망가봤자 요 대한민국 안에서 어디로 도망가겠냐 이런 아주 나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 생각 자체가 나쁜 생각인 거예요. 일본에서 제1교포들을 공격하는 그 혐한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일본의 거구들이 왜 제1교포를 공격할까? 제1교포 니들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 너 한국 갈 거야? 한국 가도 한국말 잘 못하잖아. 북한 갈 거야? 북한 가면 개고생인데. 일본에 있는 제1교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기에는 거지 같고 남한으로 가니까 한국말이 잘 안 되고 취직도 안 될 텐데 일본에 있으면 취직이 잘 되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가봤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흉악한 생각인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물론 자기는 나는 예수님 믿고 막 고해성사도 하고 막 11조도 내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소수자를 우리가 공개하면 니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어. 니들 어쩔 건데. 이런 생각 자체가 아주 미련하고 흉악하고 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야, 전라도 니 쪽수가 소수잖아. 니들, 우리가 다수가 똘똘 뭉치면 니들 어쩔 건데 방법 없잖아. 니들 고개 숙여 눈 내리까라. 이게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비열하다는 거죠.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유독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의 한계 때문에 유럽처럼 프랑스에서 공격하면 독일로 가버리고 독일에서 공격하면 폴란드 가버리고 폴란드에서 공격하면 러시아로 가버리고 러시아에서 공격하면 이탈리아로 가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한국은 바닥이 좁으니까 야, 니들이 어디 갈 거야? 내가 괴롭히면 어쩔 건데. 이런 아주 나쁜 생각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요건 먹히네. 우리가 공격하면 성소수자 애들 어디로 지들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그게 범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비열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 수법이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한번 차별을 시작하면 그걸 멈추질 못해요. 차별에 투자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대로 가면 줄 빠따죠. 병장이 상병 때리고 상병이 일병 때리고 일병이 이병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바꾸지를 못하는 게 자기가 이등병 때 맞은 거 갚아야지. 자기가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오면서 빵빠레를 당하고 새벽 3시에 줄바따를 맞고 맞은 게 다 세어보니까 3만 대를 맞았어. 3만 대를 때리고 제대해야지. 내가 맞은 만큼 때려주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한 만큼 복수하겠다. 이런 아주 나쁜 생각 때문에 맞은 게 아까워서 장윤정도 나도 개고생했는데 좀 갚아야지.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리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 나쁜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좀 세계화가 돼야 돼요. 남북 통일도 좀 되고 국경을 열어야 돼요. 다른 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과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 성소수자를 핍박하면 성소수자들이 취직이 잘 되는 일본으로 가버리겠구나. 성소수자들이 대만으로 가버리겠구나. 필리핀으로 가버리겠네. 영국으로 가버리겠지. 이렇게 하면 괴롭혀봤자 손해다. 옛날 프랑스에서 유고노들을 탄압하려 유고노들이 다 북쪽으로 덴마크로 가서 네덜란드로 도망가서 북유럽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유럽 보면 남쪽일수록 가난하고 북쪽일수록 부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술자들이 다 북쪽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탄압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서 우리가 가난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소수자를 탄압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우리는 손해를 본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고 영어가 돼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기도 힘들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비열하다는 걸 이해하자. 성소수자를 공격하면 점점 가난해집니다.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다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큰 소리를 쳐요. 네, 형광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립되면 답이 없습니다. 일본이 삐딱하게 나오고 보수 꼴통으로 나오는 이유도 고립돼서 그런 거예요. 섬이니까. 모든 일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이 가면 어디로 갈 거야? 관동 사람은 관서로 가봤자 안 좋아. 너희 막 관동 사투리 때문에 관서로 가면 왕따 돼. 관동 안에서 살아. 관서 사람은 너 도쿄 가고 싶지? 가봐. 너희 오사카 사투리 쓴다고 왕따 된다니까. 너희 도쿄 가서 도쿄 신사들이 얼마나 우리 오사카 놈들 촌놈 취급하지 아니? 너 취직도 안 돼. 비웃는다고 그러면 오사카 사람들은 도쿄 가봤자 왕따 될까?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키나와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오키나와 사투리를 가지고 어디서 내가 굴러 먹겠냐고. 홋카이도 사람들은 내가 아이누족이라고 막 털 길다고 도쿄 사람들 차별할 건데 이 아이누 안에서 홋카이도 안에 살아야지. 도쿄 가면 너 곰이냐 그러고 막 너는 곰의 후손이네 그러고 애들이 놀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나 찍어야지. 그렇게 다 아베 찍고 있는 거예요. 포기한 거죠. 이 좁은 일본 안에서 사투리 때문에 관동과 관서가 다르고 오키나와 출신이라는 금방 들통이 나요. 심지어 브라꼬민이라는 것도 70년대까지는 다 들통이 나서 취직이 안 됐어요. 대기업들이 브라꼬민 명단을 만들어 놓고 이름만 들어봐도 알아요. 이름만 들어봐도 너 브라꼬민이네. 취직 안 돼. 아는 거죠. 지금은 제일교포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제일교포는 취직이 안 되니까 빠진꼴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좁으면 비열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또 하나 할 얘기가 남아 있었는데, 참 나쁜 김재현, 이 양반이 뭐 2차 기자회견 한다 했다가 또 뭐 안 한다 했다가 피해자는 참여를 안 한다 그러다가 뭐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제가 볼 때 비열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할 때일수록 더 절차도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돼요. 내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대충 반칙을 해도 된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특히 진보가 잘 빠지는 우리인데, 우리 진보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충 거짓말로 해도 돼.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꼬리치에 도롱뇽 이래 거짓말 좀 지어내도 돼. 천성산에 도롱뇽이 거기밖에 없다고 뻥쳐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돼요. 한두 번은 거짓말이 먹힐지 모르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계속하면 그냥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플레이를 하면 50대 50이 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 한동훈도 교묘하게 사기를 치다가 들켰는데, 이미 한동훈은 여러 번 사기를 친 게 들켰어요. 뭐 녹음 파일도 없다고 처음에는 뻗대다가, 지난 4월에는 신라젠과 대화나 통화가 없었고 녹취록도 없다고 했다가 일단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통화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야. 구속해야죠. 증거인멸 나왔어. 아니, 조국 정경심 구속할 때도 증거인멸을 가지고 구속했는데, 일하는 국회법, 여가위를 없앤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동훈 검사는 이미 이제 다 들통났습니다.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이거는 녹취에 나온 것이 그런 거고,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 이 양반이 그동안 꾸준히 이동재 기자하고 합작을 했다는 게 밝혀진 게, 이동재 기자가 채널A에서 최대로 많은 단독 기사를 냈는데, 조국 관련 단독 기사를 34꼭지나 냈어요. 그 34꼭지가 어디서 나왔냐고. 이 다 한동훈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한동훈이 음포를 사실상 지휘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처벌받아야죠. 하여튼 김경수하고도 비슷한데, 김경수는 이 드루킹이 좀 수상한 사람인 알고 적절히 빠지려고 했어요. 이 사람하고 엮이면 좀 위험하다고 해서 이 덕담만 하고 자꾸 뭐 시연회 한다고 뭐 드루킹이 수작을 부를 때 안 낚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김경수는 드루킹의 위험성을 알고 어느 정도 발뺌을 했는데 확실하게 발을 못 빼서 걸린 거죠. 어쨌든 저는 김경수가 무죄라고 보는데 나름 열심히 발을 뺐어. 근데 한동훈은 이동재하고 합작한 게 맞죠. 공모를 했지만 세부적인 작전은 이동재가 짰으니까 한동훈은 자기는 발뺌을 잘 했다고 하지만 이미 증거인멸을 들켰기 때문에 구속감이죠. 어쨌든 유죄든 무죄든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칭 진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의를 위해서 나쁜 수단을 쓴다고 믿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보 진영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보 세력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진보 안에서 나대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진보 안에 있지만 실제 행동은 보수 꼴통인 놈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리더십 부족이죠. 지금 이해찬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이해찬이 없다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도 콩가루 집안 돼서 개판 친다고. 그래서 진보 진영 안에서 자정 작업을 하고 이 나대는 사람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평론이 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레기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평론을 할 사람이 없고, 평론한다는 사람이 진중권이고 제일 사고를 많이 치고 있으니 안 되고 있죠.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7시에 방송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